안녕하세요. 한복집을 운영 중인 60대 후반 여자입니다. 한복집을 운영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한 번은 예비 신부될 사람이 엄청 공주가 이거예요. 예비 신혼부부가 양과 어른을 모시고 한복을 보러 왔다가 진단 빼는 걸 보고 저도 중간에서 민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예비 신부로 보이는 중년 여성분이 보라색 한복을 찾는 게 아니겠어요? 보통 남자 쪽은 하늘색 한복이 일반적인데 뜬금없이 보라색이라이 깜짝 놀랐죠. 그런데 심지어 예비 사돈과 똑같이 맞춰 입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침착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비 안사돈 분들끼리 사이가 좋으신가 봐요. 근데 대여로 하시면 옷이 한 번씩밖에 없어서 똑같이 하시는 건 어려워요. 뭐, 이런 한복집이 다 있어 안 되면 되게 해야죠. 아우, 짜증나. 우리 며느리 우리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애들인지. 알아요. 한복집이 군대도 아니고 안 되면 되게 하라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딱 봐도 예비 며느리와 예비 사돈이 황당하고 민망한 표정을 짓고 계시더군요. 그렇게 며칠 뒤 여자 쪽에서 전화가 와서 저한테 한숨을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사장님, 저희 파혼하게 돼서 한복 보러 다시 못 갈 것 같아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워낙 뜻을 굽히지 않아서 저도 답이 없네요. 아이고, 그놈의 한복이 모으라고 마음고생 좀 했겠네.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요. 힘없는 목소리로 파혼을 했다고 말하는 젊은 아가씨가 안타깝더군요. 그런데 저는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진다고 위로를 해줬어요. 저도 딸이 파혼하면서 마음고생이 많았거든요. 이혼도 아니고 파혼으로 유난이다 싶으시죠? 파혼이 그냥 파혼이 아니라서 마음고생이 컸거든요. 정말 제 딸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어디 내놔도 부족하지 않더뇨. 딸이었어요. 직업도 치과 의사였고 얼굴도 호감상이라 인기도 많았답니다. 주변에서도 다 탐낼 만큼 예쁘고 똑똑했던 딸은 제 자랑이었고 장남도 있었지만 전 딸이라 그런지 둘째 딸 미영이한테 더 손이 많이 갔죠. 그렇다고 장남한테 관심도 안 주거나 한 것도 아니었어요. 장남은 그저 알아서 척척해내는 타입이라 아무래도 막내딸한테 조금 더 관심이 기울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딸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었죠. 큰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다가 같은 회사 동료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어요. 그러다 손녀딸을 낳고 화목하게 잘 사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군요. 특히 딸이 조카를 참 예뻐했어요. 조카가 온다는 소리만 들리면 아직 24개월 아기인데도 인형의 옷까지 잔뜩 사서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보기 좋기도 했지만 어느 30 중반인 딸이 조카만 챙기는 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막내딸을 보면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영아, 넌 언제까지 내 조카만 사다 줄 거야? 넌 내 오빠처럼 가정 꾸리고 싶지 않아? 나도 결혼하고 싶지. 근데 좋은 남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 사람을 완벽하게 알아보려고 하면 오히려 못 만나. 난 내 아버지랑 40년 가까이 살아도 아직도 저 양반 속을 모르겠어. 열길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아이야, 인꼬 부부로 소문난 엄마가 아빠 속을 모르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만 해서 모른다는 거지. 너도 어지간히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만나보기나 해. 알겠어? 걱정 마. 엄마, 딸이 설마 혼자 노처녀로 살겠어 능청스럽게 말하는 딸의 말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딸의 말처럼 어디서 남자가 떡 한 조각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괜히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어디 모자라서 시집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아직 제대로 된 짝을 못 만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홍기가 가득 찬 딸이 혼자 있는데 불안한 건 부모로서 어쩔 수 없겠죠. 조카를 돌보는 거면 애도 잘 키울 것 같은데 누구를 만난다는 말도 없고 늘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오래 알고 지내던 친구가 집에 왔던 적이 있었어요. 남편이 은행에서 일하다 퇴직했는데 둘은 같은 학교를 나와서 친한 사이였어요. 저희 나이쯤 되니까 만나서 할 얘기가 자식 얘기뿐이더군요. 남편 친구도 회사를 퇴직하여 노후 생활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때 남편의 친구가 궁금하다는 듯 미형에 대해 물었습니다.
막내딸은 시집안가 딸이라고 너무 아끼는 거요? 아니야. 자기 짝이 있으면 알아서 가겠지. 에이, 요즘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앉아서 기다려? 내가 요새 자주 나가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알게 된 친구가 하나 있어. 젊은 친구가 숫자도 밝고 투자에도 견문이 깊은데 참 괜찮더라고. 내가 다리 한번 놔줄까? 뭐 하는 사람이길래 숫자에 밝아 직업도 의사야. 그 모임이 투자 좀 해봤다는 사람만 모이는 곳인데 믿을만해? 미영이 짝으로 이만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해? 우리 딸 생각이 중요하지. 그냥 조용히 한번 물어나 볼까? 난 남편 친구의 말에 솔깃하긴 했어요. 막내딸은 주변에서도 선자리 종종 들어오긴 했는데 그때마다 딸은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난 솔직히 중간에 부모님이 다리 놔주는 거 불편해. 그냥 내가 알아서 만나볼게. 왜 아빠 아는 사람들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데 중간에 아빠가 끼어 있어 싫은 거야? 밥 한 번만 먹어도 어떠냐고 물어볼 거고 혹시 마음에 안 들면 서로 불편하잖아. 남편을 통해 선자리 자주 들어왔는데 그때마다 딸은 불편하다면서 거절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남편 친구가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라며 소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을 대신해서 딸한테 물어봤어요. 너 우리 집에 자주 오던 아빠 친구 알지? 그 아저씨가 요즘 나가는 모임에 괜찮은 의사가 있다는데 너 한번 만나볼래? 아빠 친구는 올 때마다 그런 말만 하셔. 내가 얼마나 아까우면 그러시겠죠. 밥이 되든 죽이 되든 일단 한번 만나서 밥이나 먹어봐. 그리고 그 소개시켜준다. 남잔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니까 부담도 없잖아. 그래도 좀 불편하잖아. 아, 뭐가 불편해? 어차피 모임에서 만난 사람은 안 보면 그만이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밥만 먹고 와, 봐. 그렇게 제 설득 끝에 딸 미영이는 소개팅을 나가게 됐어요. 그냥 가볍게 나가보라면서 보낸 자리라 남편과 저는 별 기대도 안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미영이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들어왔어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놀라서 미영이한테 물었어요. 미영아,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내가 오늘 무슨 꼴을 당했는 줄 알아?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 사람이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 치과 의사는 의사가 아니래. 아니, 뭐라는 소리야? 만나자마자 나보고 직업이 뭐냐고 묻길래 치아의사라고 하니까 치아의사는 큰 수술을 집도하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자지유지하는 것도 아닌데 의사라고 할 수 있냐는 거야. 당장 응급 상황이 생기면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묻더라. 그러면서 엄연히 급이 다르대. 뭐야, 너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내가 선보러 나온 거지. 이런 식으로 평가당하려고 온 거 아니라고 하고 소리치고 왔어? 어딜 감이야? 내 딸을 두고 그딴 소리짓거리 그러는지. 그런 만에 그렇게 잘나서 이 되도록 장가도 못 갔대. 어디서 그딴 놈을 소개시켜.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한테 이 상황을 전부 말했어요. 남편도 그걸 듣고 화를 잔뜩 내더군요. 남편은 곧장 친구한테 전화해서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넌 친구라는 놈이 내 딸한테 어디 그런 놈을 소개시켜줘. 다신 연락하지 마. 남편은 노발대발하면서 화를 내고 전화를 끊었어요. 난생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온 가족이 그야말로 멘붕이었지만 이후 막내딸한테 선을 주선하거나 연애 좀 하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냥 다 자기 팔자려니 하면서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분리수거를 하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딸이 낯선 차에서 내리는 겁니다. 딸이 내리자비어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내렸어요. 저는 처음 보는 딸의 모습에 깜짝 놀랐죠. 그 남자가 사라지고 저는 딸한테 달려가서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미영아, 저 사람 누구야? 만나는 사람이야? 깜짝이야. 아, 엄마, 귀신이야. 어디서 나온 거야? 아이, 지금 귀신이 문제야? 누구야? 내가 만나는 사람이야? 아, 변호사야.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됐어. 변호사 아니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있었으면
나한테만 기 좀 해주지. 그냥 연애하는 건데 뭐하러 설레발이쳐? 그냥 알아가고 있는 단계니까. 나중에 진지해지면 그때 소개시켜 줄게. 저는 딸이 연애하고 있다는 걸 알고 너무 기뻤어요. 아직 젊은 나이인데 연애도 하면서 재미나게 살기를 바랬거든요. 이런 속도 모르고 남이 말해 미영이랑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면 저는 정색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무리 딸이라도 나이 든 사람이랑 노는 거 재미없어. 해, 당신은 나랑 놀라. 다른 친구들 좀 만나라고 하고 세상의 부모를 그렇게 생각하는 호로 자식이 어디여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젊은 애는 젊은 사람들끼리 놀게 두고 당신은 나랑 놀러가. 주말에 종족 딸과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기 때문에 남편은 그때도 딸과 같이 나가자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말리면서 그냥 둘이 가자고 말했죠. 그때까지도 남편은 딸이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딸은 드디어 남편과 저를 불러놓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엄마는 이미 알고 있지만 아빠는 모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할게요. 딸의 말에 남편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뭘 말하려고 이렇게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뭔데네? 엄마랑 둘이서 알고 있었어. 저 사실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정식으로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언제부터 만났어? 얼마나 만났어? 한 9개월 됐어요. 진지한 사회가 되면 소개시켜 드리려고 숨기고 있었어요. 그래, 미영이가 만나고 있는 남자면 괜찮은 사람이겠지? 그래, 다음 주에 데려와 봐라. 뭐 하는 사람이냐? 변호사 예비시험. 남편은 처음에 놀라긴 했지만 딸의 말을 들으니까 수긍하는 눈치였어요. 워낙 딸을 믿기도 했고 신중한 딸이 소개시켜줄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후 약속된 날짜에 딸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호감형 외모에 웃는 모습도 너무 괜찮더라고요. 남편과 저를 보자마자 꾸벅 인사를 하면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영이 남자친구 원준이랑 합니다. 목청 크게 인사하는 예비 사위를 보자 남편은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허, 자네 어디 출마하나? 인사하는 것만 보면 꼭 출마하는 사람 같아 보이네. 조금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예의 바른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미리 제가 준비해둔 갈비찜을 내어주면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시작했죠. 음식도 어찌나 복스럽게 먹는지 저는 밥을 한 공기 더 주려고 물어봤어요. 음식은 입에 맞아요. 잘 먹어서 참 보기 좋네요. 아내네 어머니 음식 솜씨가 정말 예술입니다. 죄송한데 한 그릇만 더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럼 이렇게 잘 먹는데 내가 한 공기가 아니라 한 소라도 내와야지. 저는 기분 좋게 밥을 덜어주고 저녁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 후 밥을 먹고 커피를 한잔하면서 좀 더 속 깊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딸한테 스치듯 들었던 봉사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내가 저번에 잠깐 들어보니까 무료 법률 자문 봉사를 다닌다면서 그건 왜 하는 거예요? 힘들진 않아요? 아, 대단한 건 아니에요. 제가요. 아는 선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드리고 싶어서요. 요즘은 세상이 흉흉해서 어르신들 상대로 하는 사기도 너무 많아서 전 재산을 날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께 제가 아는 지식 조금 나누는 일인데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예비 사회의 믿음직스러운 말에 저는 크게 감동했어요. 아무래도 일전에 딸이 의사 잘못 만나서 치과 의사는 의사가 아니라라고 하던 놈을 만나서 그런지 예비 사이가 달라 보이더라고요. 누구보다 우리 딸을 잘 알아주고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남편도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하더군요. 아주 멋진 생각을 가지고 있네. 그럼 사무실은 어디쯤에 있는가? 전 개인 사무실은 아니고 법률사무소에서 동료 변호사들이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랬구만. 장차 아주 크게 될 친구 같아 남편의 말에 예비 사이는 부끄러워 하더군요. 사람이 겸손하고 예의가 발라서 그런지 인상이 참 좋았어요. 그렇게 인사를 나누는 내내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리가 끝나고 남편은 기분 좋은 목소리로 딸한테 말했어요. 이야, 우리 딸이 드디어 임자를 만났네. 임자 만났어? 아빠가 보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고 말고? 내가 꽁꽁 숨기기에 뭔 문제가 있나 싶었는데 아주 진국이네. 남편은 예비 신랑이 정말 마음에 쏙 든 눈치였어요. 그 후 딸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견해 날짜까지 잡히면서 결혼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상견 때 예비 돈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고급 한정식 식당에 도착한 저희는 예약된 자리에서 누군가 식사를 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딸은 당황한 눈치였고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어이가 없는 듯 했어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여기는 예약석 있대요? 저희가 오늘 상견례가 있어서 자리 좀 옮겨주셔야 하겠습니다. 남편이 정중하게 말하자 예약된 자리에서 밥을 먹던 여자가 뻔뻔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저도 상견례 하러 왔어요. 지금 누굴 바보 취급하시는 거예요? 예약해놓은 자리라고요. 상기야. 저희가 그럼 자리 안내를 잘못 받았나 봅니다. 다시 직원한테 확인해보죠. 그때 남편은 황당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려고 했고 딸은 그런 남편을 붙잡으며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아빠, 예비 시어머니가 일찍 오셨는데 배가 고프던 것 같네요. 뭐, 예비 시어머니하고 그럼 예비 사위 친어머니 되시는 분이라고네? 맞아요. 예비 사도는 도저히 닮은 구석이 없어 보이는 여자의 모습에 저와 남편은 당황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예비 사도는 저희를 보더니 뭐가 그리 웃긴지 웃는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아, 예비 사돈이 있구나. 여기 앉으세요. 내가 지방에서 올라온다고 일찍 서둘렀더니 너무 일찍 도착했지 뭐예요. 밥도 못 먹고 와서 미리 먹고 있었어요. 괜찮죠? 뻔뻔하게 묻는 목소리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앉았습니다. 거기서 제가 다른 테이블에 다시 세팅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노릇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저래 너무 불편했지만 일단 딸의 체면을 생각해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희 부부와 딸이 앉자마자 예비 사도는 입안에 밥을 한가득 물고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먼저 왔었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전화 좀 하고 온다고 나갔어요. 근데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안 오나 모르겠어요. 입안에 든 음식이 사방으로 튀도 멈추지 않고 말하니까 저절로 인상이 찡그러진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예비 사돈을 보면서 떨떠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사정 들었으니까 어서 식사부터 하세요. 저흰 신경 쓰지 마시고 어서 드세요. 한복 가게 하신다고 하시더니 엄청 있는 척하면서 말하시네요. 제가 지방에서 던 사람이라서 교양 같은 건 잘 몰라요. 저는 견해 자리인지 아파트 반상의 자리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였어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황당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순간 예비 사위가 급한 전화를 끝내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밥을 먹고 있던 예비 사돈을 보고 경악을 하면서 말하더군요. 먼저 식사를 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아, 그럼 배고픈데 어떡해? 어차피 밥 먹으려고 모인 건데 배고픈 사람 먼저 먹고 있으면 되는 거지. 예비 사돈의 말에 사위는 당황한 표정으로 안절부절했어요. 그리고 곧장 저희 부부를 보면서 사과하면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너무 일찍부터 움직이셔서 배고프있나 봐요. 자리 불편하시면 다른 자리로 다시 해달라고 할까요? 그러자 남편이 손사래를 치면서 말했어요. 괜찮아. 배고프면 그럴 수도 있지. 우리도 지금부터 먹으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자에 누워서 앉아 불편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견해 시작부터 어딘가 좀 떨떠름하게 시작됐어요. 밥을 먹는 내내 어찌나 말이 많던지 저는 꼭 앞에 사람이 아니라 라디오를 켜두고 먹는 것 같았다. 그요. 오죽하면 예비 사이가 말리면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엄마, 제발 밥을 먼저 다 드시고 말씀하세요. 혼자 먹는 식탁이 아니잖아요. 아, 내가 그랬나. 아이고, 내가 치과에서 며느리 보려면 이놈의 입을 조심해야 되는데 말이 많았네. 자자, 천천히 들 드세요. 저는 다 먹었네요. 다 먹었다고 말하자마자를 두드리더니 뒤에 눕듯이 기대한 더군요.
저는 식당이 아니라 예비사돈 집에 온 줄 알았습니다. 정신없이 밥을 다 먹어가는데 예비사돈이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나 예비 며느리나 둘 다 직장이 서울이라서 신혼집도 서울로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알고 계세요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유, 아들론 변호사 만들어 놨더니 덕보기도 전에 다 뺏기네요. 사돈은 좋으시겠어요. 치과 의사 딸의 변호사 사이까지 옆구리에 턱하니 끼고 사실 텐데 얼마나 좋겠어요네. 아, 옆구리에 끼고 산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이나 딸이나 결혼하고 살림 차리며 신경 끄고 사는 게 속 편하죠. 에이, 그래도 변호사 사이 본다고 자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라면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겠어요네. 뭐 사람 성향 차이니까요? 그래서 말인데요. 애들 서울에서 살림 차리고 살면 예단은 저한테 좋은 거 하나 해주세요. 아들 보냈으면 저도 뭐라도 보고 살아야죠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개인 치과병원을 개업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월급 받는 치과 의사인데 변호사면 감지덕지지. 그러니까 혼수는 제가 좀 더 받는 게 맞지 않나요? 변호사는 마음만 먹으면 금방 개업해요. 저는 예비 사돈의 말에 정말 황당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예비 사의 직업이 변호사인 건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딸이 지고 들어갈 입장은 아니지 않나요? 정말 처음부터 짜증났는데 그 순간에 참아오던 화가 터지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돈을 보면서 버럭 화를 내면서 소리쳤죠. 내가 꾹꾹 참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듣겠네요. 아들 데리고 장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데리고 살 사위도 아닌데 왜 예단을 챙겨드려요? 결혼 준비는 애들이 알아서 하게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끕니다. 본인들이 예물과 예단을 생략한다는 이유를 굳이 밝히지 않는다면 왜 사돈이 그것을 만들어내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 전 그냥 해본 말이에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그런 말도 하나 못 하나요? 나이든 딸이 시집 보낼 때 엄청 유세하시고요 뭐요. 지금 말 다 했습니까? 할 말 못한 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게 어려운 일이죠. 오늘은 너무 불쾌해서 더 얘기할 수 없네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나와 버렸어요. 정말 큰 아들이 장가갈 때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진짜 황당하더군요. 남편과 딸은 제가 나가자마자 당황한 채로 쫓아 나왔어요. 집에 와서 딸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쳤습니다. 넌 예비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는데 왜 똑바로 대답도 못해? 저번에 만났을 때도 비슷한 얘기 하실 때마다 나랑 오빠한테 그건 어렵다고 했었어. 그래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그럴 줄 몰랐지. 난 다시 한 번 말하는데 무리해. 어느 한쪽을 맞추려 하지 말라고, 알겠어? 당연하지. 나랑 오빠도 무리하지 않고 서로 모아둔 돈에서 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엄마도 진정 좀 해.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그런 말을 듣고 내가 진정하게 생겼냐고 엄마가 분명히 말하는데 결혼 준비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당장 엎어. 알겠어. 하온이 100번 1000번 나 한 거야? 나도 잘 알아. 근데 내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 것도 아니고 지방 사시니까 괜찮을 수도 있잖아.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니까 딸도 고개를 숙이면서 대답하더군요. 와, 솔직히 마음 같아서니 결혼 안 된다면서 반대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딸 눈치를 보니까 아직 정이 떨어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시모는 멀리서 사니까 괜찮을 거라고 말하는데 속이 답답한 거예요. 딸의 선택이 그렇다는데 제가 뭘 하겠나요? 그래서 저는 그저 딸을 믿어주려고 했어요. 그 후 며칠 뒤 한복집에서 여느 때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손님이 한복을 반납하면서 계약된 내용이랑 다르다고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이봐요. 리 상태도 그렇고 사이즈도 안 맞아서 겨우 입었다니까. 사이즈는 입어보고 가신 사이즈로 정확히 드렸어요. 그리고 입어보고 가신 걸로 제대로 담아드렸다고요. 근데 왜 안 맞아? 여기서는 잘 맞았던 게 갑자기 안 맞을 리가 있냐고. 색깔이 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다 상술 아니냐고. 색깔도 가게에서 보던 거랑 실장에서 보던 거랑 다르던데. 이거 다 환불해줘요. 내가 참으려다 웨딩 사진 나온 거 보고 어이가 없어서 이러는 거야? 막무가내로 계약 내용이랑 다르다면서 환불을 해달라는 손님 때문에 진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미 시까지 다 치르고 나서는 사이즈부터 색상까지 전부 다르다고 우기는데 정말 황당하더군요. 그때 구세주처럼 예비 사이가 나타난 겁니다. 그렇다더니 그 손님을 진정시켰어요. 시키면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업장에서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엄연한 영업방해다. 뭐야? 지금 엄한 사람 잡겠다는 거야?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저는 여기 사장님 예비 사위이자 변호사입니다. 지금부터 분쟁 사항은 저랑 얘기하시죠. 변호사는 증거를 대봐. 여기 제 명함입니다. 혹시라도 계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말하세요. 견해 이후 처음 보는 예비 사위의 모습에 괜히 든든하더라고요.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던 손님이 잠잠해지니 갑자기 예비 사위한테 조근조근한 말투로 말하기 시작하더군요. 자, 봐봐. 계약서에 라지로 분명 있는데 갑자기 작아진 게 말이 되냐고. 분명 라지로 피팅해보. 라지로 계약도 하셨는데 낀다는 거죠. 그렇다니까 내가 지금 거짓말하겠어? 여기 웨딩 사진도 봐봐. 색깔도 다르잖아. 그러네요. 색감도 조금 차이가 있고 옷도 불편해 보이시네요. 거봐, 내가 생사람 잡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요, 가게 조명과 식장 조명이 다른 것도 고려해봐야 하고, 그리고 사진 보니까 살이 조금 찌신 것 같은데 맞나요? 뭐, 살라지 사이즈 한복이 이렇게 불편해 보이면 살도 좀 찌신 것 같은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못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사하셨다가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실 수도 있어요. 예비 사이가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 손님은 갑자기 깨갱하더니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한복을 다시 곱게 개기 시작하더니 상자에 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미안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내가 워낙 잘 붙는 체질이라 그날 좀 부었나 봐요. 생각해보니까 전날에 라면도 먹었던 것 같기도 하고. 내 체질 탓인데 이걸로 길게 끌어서 뭐 하겠어요? 사람 일이 다 그런 거니까. 내가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손님의 말이 조금 황당하게 들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봐요. 잘잘못을 가리러 왔으면 정확하게 가리고 가요. 뭘 그렇게 애둘러 말합니까? 나가서 또 엉뚱한 소리 하려고요. 제가 화를 내면서 말하니까 옆에 있던 예비 사이가 저를 말리더니 대신 그 손님한테 말하더군요. 손님, 정확하게 잘못 인지하셨다면 아휴, 아 그래요. 내가 잘못했네요. 그럼 여기 해당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다는 각서도 쓰고 가시죠. 영업장에 와서 이 정도로 항의하실 정도인데 저희도 방어책으로 받아둬야죠. 내가 잘못했다니까요. 뭘 그런 걸 써요. 그래도 쓰고 가셔야죠. 애초에 정확하게 하고 가는 게 서로 좋을 겁니다. 예비 사이는 1시간 넘게 항의를 하던 진상 손님을 단번에 제압했을 자기가 실수했다서 다시는 이와 같은 항의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가게 됐어요. 그때 처음으로 예비 사이가 든든했습니다. 상황이 일단락되고 저는 예비 사회한테 민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바쁠 텐데 뭐 하러 왔어? 괜히 왔다가 이상한 일에 휘말리기 하고 내가 다 미안하네. 아니에요. 이게 다 제 일인데요. 뭘, 그래도 자네 덕분에 잘 해결됐네. 고마워. 그런데 시간에 여긴 웬일인가? 그게 지난번에 저희 어머니가 무리하게 굴었던 거 사과드리러 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미영이랑 워낙 친하게 지내서 편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상견례 때 있던 일이 마음에 걸렸는지 예비 사이는 사과를 하러 온 거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진심이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예비 사이는 또 할 말이 있는지 머뭇거리면서 말하더군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사과드리고 싶다고 오셨어요. 혹시 만나셔서 대화 한 번만 해보시면 안 될까요? 될까요? 여기까지 오셨다고 자네.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부담스러워 하실까 봐 미리 말씀 못 드렸어요. 잠시만요. 그렇게 말하고 나자
예비 사위는 잠시 뒤 예비 사돈을 데리고 온 거예요. 정말 황당했지만 그래도 사과하러 온 사람인데 어떻게 다시 내쫓겠습니다. 그래서 드러나 보자 싶어서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예비 사돈은 저를 보면서 미안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제 딴엔 아들기 세워주고 싶어서 그랬는데 너무 제가 과했네요. 죄송해요. 아들을 얻주려고 그랬다고요? 남의 집 귀한 달 깎아내리면서 세워주면 기분 좋습니까?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남편 주고 혼자서 아들 키운다고 너무 고생해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부족함 없는 아들인데 저 때문에 괜히 흠이 생길까 봐 그랬어요. 이해가 안 가네요. 전, 한 번도 예비사위 집안이 흠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노파심에 그러신 건 알겠지만 너무 과하네. 네네, 다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과했어. 결혼은 애들 뜻에 따르기로 할게요. 자식 아끼는 마음이야. 저나 사돈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애들 생각하는 마음이라면 안 끼는 게 100번 낫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모를까 부모가 섣불리 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예, 저도 사돈 말씀 100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노염 푸시고 애들 잘 살게 응원해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저는 멀리서 사과하러 와준 예비 사돈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줬어요. 예비 사이도 다행이라면서도 이를 넘자 딸의 결혼 준비는 척척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청첩장을 주길래 저는 그걸 들고 동창생들을 러갔어요. 여고. 동창 친구들인데 어쩌다 보니까 다 근처 살게 돼서 자주 만나는 친구들이었지만 딸의 청첩장을 주면서 말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던 우리 미영이 드디어 시집간다. 다들 한 장씩 받어. 어머, 뭐야? 진짜 시집가는 거야? 친구들은 딸의 청첩장을 받고 다들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친구가 저한테 궁금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뭐야? 뭐 하는 사람이야? 미영이 눈이 높아서 아무나 안 만날 것 같은데. 우리 미형인 인품을 보느라고 늦게 가는 거야? 그리고 30대 후반이면 적당하게 가는 거지. 뭘, 예비 사이가 변호사인데 봉사도 다니고 얼마나 성품이 좋은데. 정말 아유, 경가 아주 사회복 터졌네. 청첩장을 받고 친구들은 다들 부러워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예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장모님, 뭐 하세요? 혹시 점심 아직 안 하셨으면 같이 식사라도 할까? 했어요. 아직 점심을 안 먹긴 했는데 내가 지금 친구들이랑 있는데 어쩌지? 우리 사이가 밥 먹자고 할 줄 알았으면 내가 약속을 저녁으로 잡을 거 그랬네. 예비 사이의 말에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하자 친구들은 눈을 반짝이면서 말했습니다. 뭐야, 예비 사위. 그럼 이쪽으로 오라고 해. 우리도 밥 먹어야지 같이 먹자고 해봐. 우리도 미영이 예비 남편 얼굴 좀 보자. 친구들은 다들 이쪽으로 그냥 오라고 하라면서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난감한 목소리로 예비 사위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자네 얼굴 좀 보고 싶다는데 이쪽으로 와서 같이 밥 먹는 거 어때? 나랑 친한 친구들이라서 미영이를 잘 아는 친구들이 그든 그러셨어요. 그럼 제가 가서 식사 대접이라는 알려주세요. 그럴래. 알겠어. 내가 금방 보내줄게. 예비 사위는 금세 오겠다면? 말하더군요. 친구들은 예비 신랑이 온다 하니까 다들 기대하는 눈빛이었다. 저도 괜히 긴장이 되더군요. 드디어 예비 사위가 들어왔고 친구들은 다들 헌신해서 칭찬 일색이었고 저는 예비 사위를 자리에 앉히면서 친구들한테 소개했습니다. 우리 예비 사위야, 어때? 헌신하지. 미영이가 눈이 높았던 게 맞네. 사람이 인물이며 직업이며 못 빠지는 게 없네. 그렇지. 우리 미영이가 이렇게 야무지다니까 사람 보는 눈이 있어. 결혼식 날짜도 10일 남았다고 했지. 그래서 그런지 새신랑 인물이 훤하게 비인하네. 그 말을 듣자 예비 사위는 쑥스러운 듯 말했어요. 아, 아닙니다. 미영이한테 비하면 아직 부족해요. 어머, 저 말하는 것 좀 봐. 이래서 사람이 품이 완성돼 있어야 한다니까. 친구들은 부러워하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휴대폰을 꺼내들고 계속해서 휴대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예비 사이 부르라고 강력하게 말하던 친구가 저러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밥을 먹는데도 그 친구는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계속 예비 사이를 쳐다만 봤어요. 그때 제가 잠시 화장실로 가니까 친구가 따라오더군요. 그러면서 제 어깨를 붙들고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예비사의 고향이 어디래? 뭐 갑자기 그건 왜 물어? 아니, 내가 좀 걸리는 게 있어서 그래. 경상도 쪽이라고 했는데. 왜? 어머 맞네. 야 경혜야, 너 어떡하냐? 내 비사이 변호사 아니야? 저게 내 사위라고 큰일 났다. 정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알아듣게 설명해. 너 아까부터 폰만 보고 있었으면서 뭘 한다고 그런 소리래? 야이, 기집애야. 내가 내 친구인데 없는 소리 하겠어? 다 널 위해서 하는 소리라니. 뭐야? 내가 내 속 모를 줄 알아? 너 원래 남 잘 되는 걸 못 보는 애였나?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나 여기 증거도 다 있어. 내가 지금 나가서 따져볼 거 어디? 뭐,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우리 딸 결혼식 열흘 남았는데 똥물 뿌리겠다는 거야? 야, 너 따라 나와. 내가 지금 똥을 뿌리는 건지, 내 딸을 진흙탕에서 구해주는 건지. 한번 가려보자고. 어디? 친구는 제 말에 화가 났는지 저를 데리고 다른 친구들과 예비 사이가 있는 곳까지 끌고 갔어요. 평소 등산을 하던 친구라서 힘이 엄청 났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휴대폰에서 사진을 하나 꺼내더니 예비 사이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당신 이름 이원준 맞지? 그 친구가 당당하게 말하자 다른 친구들이 놀라면서 말했어요. 뭐야, 미진이 젠경의 사위 이름 어떻게 알아? 아직 말 안 했잖아. 그러니까 정말 아는 사이인가? 알려준 적 없는 이름을 알고 있는 친구로 보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쳐다보자 그 친구는 화가 나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너희 자식, 아직도 변호사 행세하면서 돌아다니냐? 너 경상도 부근에서 어르신들 법률 자문해주고 거액 뜯어내는 사기꾼이야. 내가 모를 것 같아 방구석에서 고시 공부만 하던 찐따가 조그마한 법률 지식으로 사기를 쳐. 그러고도 뻔뻔하게 이런 짓을 해.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정말 입을 틀어막고 쳐다보다가 어이가 없어 예비 사이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자네, 이게 무슨 말이야? 변호사가 아니라니, 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옛날에 고시 공부를 오래 하긴 했는데요. 변호사가 맞아요. 그럼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너무 황당해서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는 소송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혜야, 내 말 믿어. 너 우리 엄마 경상도 계신 거 알지? 우리 엄마도 저놈한테 몇백만 원 뜯었어. 저놈 어르신들 상대로 법률 자문해주는 게 아니라 자문해주고 거액 뜯어내는 사기꾼이야. 이리 줘봐 이게 다 뭐야. 진짜네. 친구가 건넨 소송 자료를 보니까 정말 귀가 막혔어요. 그 순간 모든 걸 들켰다 싶었는데 사기꾼 놈이 도망치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황당한 건 뭔 줄 아십니까? 자동 문인 걸 깜빡했지. 그대로 밀고 나가려다가 유리문에 부딪혀서 바닥에 나뒹구는 거예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친구들은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팔과 다리를 붙잡고 종업원한테 소리쳤습니다. 경찰, 경찰 좀 불러줘요. 그러자 식당 직원은 경찰에 신고했고 저는 정말 어이없게도 예비 사이와 식장이 아닌 경찰 서행을 하게 된 겁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집으로 가고 수영이라는 친구와 저 그리고 뒤늦게 온 딸까지 삼자대면이 시작됐어요. 딸을 보자 예비 사이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미영아, 이거 오해야 다 오해라니까. 오해? 무슨 오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내가 모르고 온 것 같아. 다 듣고 왔다니까. 다른 데로 말해. 나 정말 결백해.
애 눈물까지 글썽거리면서 말하는 걸 보고 수경이는 황당함에 소리쳤습니다. 이젠 직업을 전향했나? 눈물이 아주 수도 꼭지네. 틀면 나와 너. 우리 엄마 돈뿐만 아니라 시골 동네 돌면서 법률 자문해준다고 접근해서 노인들 사기치고 뒤통수 치고 좀 친해졌다 싶으면 노인들한테 돈 빌리고 도망갔던 놈이잖아. 수경이가 멱살을 잡으면서 말하자 딸이 휘둥그레진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줌마, 뭐라고요? 그게 진짜예요? 그래, 내가 없는 말 하겠니? 저놈 때문에 우리 시골 동네가 난리도 아니었다. 다른 지역에 가서도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게 저놈 특기란 말이야. 그래서 저놈 교도소에도 밥 먹듯이 다녔어. 다른 친구에게 충격적인 소리를 듣고는 사기꾼 놈을 보면서 소리쳤어요. 너 진짜 무서운 놈이다.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 보여줬던 변호사 명함, 변호사 로펌 사무실, 그 모든 게 내가 다 조작해서 만든 가짜였다. 말이야. 그게 변호사 되는 게 내 꿈이었던 거 맞아. 그리고 노인들 상대로 사기친 것도 처음에 정말 좋은 뜻으로 했다가 그만 돈에 욕심이 나서 그랬다고. 그래서 교도소에 갔다 왔잖아. 죄값 받았잖아. 그게 무슨 문제라는 건데 앞으로 성실하고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사기꾼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시작하더군요. 아무리 세상에 사기꾼 천지라고 하지만 힘없는 어르신들 상대로 사기치고 등골 빼먹는 너 같은 놈은 콩밥을 먹어야 돼. 너니 사회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기생충 같은 인간이라고 분리수어도 안 되는 자식아. 경찰 아저씨, 이 사람 잡아가세요. 미형인 화를 내며 금방이라도 한 대 칠 것 같았고 수영인. 그럼 미영이 말리면서 소리쳤습니다. 미영아, 참어. 저런 놈 괜히 쳤다가 너만 억울해. 이 아줌마가 당해봐서 알아. 저런 놈은 법으로 다스려야지. 괜히 내 손 더럽히지 마. 그 말을 듣자마자 미영이는 눈물을 흘리더군요. 내 딸은 나름 사생활도 잘한다 생각을 했을 거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딸은 사기꾼한테 당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딸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사람들이 사기꾼한테 당한 걸 보면 엄마, 저런 자식들은 영원히 사회에서 퇴출돼야 돼. 만약에 나한테 걸리면 엄마, 그놈 인생은 끝난 거야. 아주 산산조각을 내줘야 되지 않겠어? 안 그래? 엄마라고 말입니다. 헌데 막상 실제로 본인한테 이런 일이 발생되니 딸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보는 법을 더 배워야겠다면서 엄마, 죄송하다고. 걱정 끼쳐드려서 미안하다며 눈물을 한 바가지 흘렸습니다. 전 그런 딸을 보며 안아주었어요. 미영아, 작정하고 사람을 속이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이길 수 있겠니? 이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더 알아봤어야 했는데 엄마도 잘못이 커. 그러니 우리 딸 울지 마. 이젠 됐다. 이제라도 알아서 천만 다행이야. 그렇게 모든 실체를 들킨 예비사위는 변호사 행세하던 그야말로 자였던 거예요. 고시 공부를 오래 해서 얕은 지식을 가지고 사적약자들에서 돈을 갈취하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깜빡 속았던 게 억울했지만 미영이는 금세 정신을 차리고 온갖 소송을 걸었습니다. 혼인 빙자죄부터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비싼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칼을 갈았습니다. 잘 키운 딸 인생 시궁창에 갈 뻔했다가 구사일생한 거예요. 결혼 열을 앞두고 파혼하긴 했지만 오히려 미영이는 속이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 수영이를 찾아가서 사과하며 말했네요. 내가 너무 앞뒤 없이 화내서 미안해. 내가 못나서 그랬어? 아니야. 자세하게 말 안 한 내 탓도 있는데 뭘. 내 딸이면 내 딸이기도 하잖아. 그래도 식장 가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지. 오랜 친구라 그런지 서로 말마디에 풀리긴 했습니다. 남편도 기가 막혀 있지만 차라리 잘 됐다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더구요. 더 괘씸한 건 사기꾼 놈. 엄마는 다 알고 있었으면서 방관하고 장단을 맞췄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더군요. 그 후 대부분의 소송은 딸이 이겨서 위자료를 받아낸 것도 있습니다. 작년 일. 이렇게 쓰니까 또 충격이 생생하네요. 이런 힘든 기억을 다시 지으면서 사연을 쓴 건 자식 결혼에 어느 정도 신경 쓸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식은 내가 제일 잘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로서 최소한의 개입은 필요하다는 거리야 깨닫네요. 나쁜 길로만 빠지지 않길 바랬는데 괜한 길로 가진 않는지 제가 좀 더 신경 써볼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세상에 작정하고 덤비면 이길 놈 없다지만 그래도 주의. 사람들과 이겨낸다면 어려운 싸움도 아니더라고요.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는데 제 딸은 그나마 다행인 거겠죠? 제 사연이 제2의 시작을 앞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